송건입니다. 송건의 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드디어 인생을 건 승부가 왔잖아요. 위나라 조비는 위나라스럽게 뭔가를 막 하고 있어. 총은 총나라스럽게 뭐 하고 있어. 오나라는 오나대로 막 이러고 있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상황 속에서 손권이 교서를 내립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능에 있는 소나무가 뽑혔다. 이거는 왕의 권위가 엎어졌다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은 송건입니다. 오나라 어굴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으로 잡아놨던 게 손건입니다.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동의하라는 건 아니야. 이건 어디까지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재미로 듣자는 거죠. 송건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송건의 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220년에 조조가 죽습니다. 그러자 221년에 유비가 촉에서 황제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조비가 황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나라는 뭐냐는 거죠. 오나라에서도 뭔가 비장한 분위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이때 오는 아직 칭제는 안 했고 오히려 조비한테 신하를 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진심은 아닌 건 뻔한 거고 이게 황제가 이렇게 둘이 되니까 야 이제 삼국이 진짜로 딱 나눠졌구나. 이제 진짜 삼국시대다.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드디어 인생을 건 승부가 왔잖아요. 황제를 칭했다는 것은 그동안 뭐 방랑하고 돌아다니고 이래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제 그야말로 딱 나라가 안정돼서 하나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소설로 이렇게 배울 때는 이거 벌써 조조 죽고 뭐 이러면 삼국지의 3분의 2가 지나간 거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야 막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나도 나라를 세웠어. 쟤도 나라를 세웠어. 얘도 아직 황제 칭언 안 했지만 뭐 하는 거 뻔해. 그러면 빠바방 야 이제 진짜 뭔가 나는구나. 딱 이런 분위기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오나라 신하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장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하고 다 같이 우리도 하자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나라끼리 싸운다는 삼국의 승부를 낸다는 건 결국 부국 강병인데 이 강병에는 항상 부국이 따라온다는 거지. 돈 없으면 안 돼. 그럼 나라를 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옛날 사람들이야 근검절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리더십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백성과 장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뭐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다 배웠지만 장수와 병사가 하나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삼국시대 같을 때 장수가 권위 부리고 두들겨 패고 이러면 되겠어요? 병사를 사랑하고 업어주고 뭐 상처도 치료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오나라도 완전 으쌰으쌰 분위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도 줄이고 장수나 관료들이 걸어갈 때는 원래 시종들이 따라가는데 시종도 줄이고 심지어 호위병도 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좀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게 정치는 트렌드잖아. 이게 눈치를 보니까 너도 나도 줄여서 이 으쌰으쌰 분위기 우리는 함께 간다. 멋있는 사나이 막 이런 분위기가 쫙쫙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삼국지 영화에는 내가 사실 삼국지 드라마를 다 안 봤는데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드라마로 만들 때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조비가 황제가 되고 유비도 황제가 되고 오나라 되고 그러면서 카메라로 쫙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위나라 조조랜다. 위나라 조비는 위나라스럽게 뭔가를 막 하고 있어. 총은 총나라스럽게 뭐 하고 있어. 오나라는 오나대로 막 이러고 있어. 이런 거 영화를 딱 화면을 보여주고 이제 빠바방 하고 나가면 3부 시작으로서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방송국에서 정말 좋아하는 상황 속에서 손권이 교서를 내립니다. 안정되었을 때 위험을 생각해야 된다. 군자라고 해서 경비에 느슨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변방에서는 아직도 이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더가 겸손해지고 민심을 얻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절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시종과 병사도 줄이고 아예 없이 다닌다. 이거는 너희를 자신을 아끼는 행동이 아니다. 이러면 안 돼. 너희를 보존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나라를 부강해야 되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교서를 내려요.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은 반대로 나갈 수가 있지. 조비하고 유비는 막 아끼고 마른 걸레 쥐어짜고 있는데 손권은 바티! 야, 시종 2배로 늘려. 병사들 데리고 다녀. 이거 권위주의적이고 망하는 거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 현실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어쨌든 시종 있고 호위 있고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거가 절약하고 뭐 병사들한테 이게 왜 나쁘냐? 아니, 안 나쁘지. 그러나 리더란 뭐야? 이게 역사책에 늘 하는 말이지만 신하의 의와 군주의 의는 다르다. 이 의라는 건 옳은 행동, 올바른 행동인데 왕이라면 최상위급 리더라면 작은 의에 소위라고 하죠. 작은 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취지는 공감을 해. 근데 방법이 달라야 돼. 이거 간단히 말하면요. 리더가 평소에 병사들 사랑하는 모습 보여야죠. 병사들 일하는 데 가서 같이 우통 먹고 일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 이거 실화인데 포탄이 꽝꽝 터지니까 지휘관이 갑자기 막 가더니 병사들 삽을 뺏어서 같이 참호를 파고 있어. 어떤 병사들이 우리 지휘관님은 정말 병사들하고 생명을 같이 하는구나라고 눈물 흘리며 감동하겠어. 우린 다 죽었다. 지휘관은 그때 지휘를 해야지 참호를 왜 파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의 의와 병사의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에 지휘관은요, 또 이때는 지금 같은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라, 죽을 때는 뭐 화살 밑으로 나가라, 죽을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라라는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이 지휘관이 항상 병사들하고 술 먹고 놀고 등 뚫어주고, 병사들이 보니까 참 형님 같다 좋긴 한데 정말 전쟁 났을 때 제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나갈까? 그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 중에서도 원래 돌격 앞으로 시키려면 장군이 권위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사들 중에서 누가 싸울 때 용감한지, 누구를 분대장 만들어야 분대장이 따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 평소에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체크를 안 해. 병사들은 다 알거든. 우리 분대장은 겁쟁이야. 쟤는 지난번에 참호하다가 뱀 나오니까 으악하고 주저앉더니 다리 덜덜덜 떠면서 주저앉더라. 근데 우리 사령관님께서는, 연대장님께서는 맨날 오더니 걔랑같이 술 먹고 놀고 잘하고 있어. 등 두드려주고 가. 병사들 입장에서는 전쟁 나면 저거 어떡하냐고 저거. 그래서 진짜 리더는 소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건 조직에서도 이런 사태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페인트 칠을 아꼈어. 원가 절감을 했어요. 이랬더니 CEO님이 막 칭찬을 하셨어. 여기까지는 좋아.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이다. 내 방에도 칠 다 긁어내. 야, 저 페인트, 창가에 페인트 칠하지 마. 막 이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절약해야 된다. 우리가 절약해서 어떻게든 원가 절감해서 이 회사의 이익을 올리자라는 취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칠하지 마. 안 칠하면 칭찬받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CEO가 소위를 행한 거야. 이렇게 됐더니 너도 나도 칠을 안 하고 아껴갖고 페인트만 아끼다가 비세고, 건물에 비세고 철근에 녹슬어가지고 건물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례 진짜 기업사에도 있어요. 조직 운영하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오히려 반대로 돼야 돼. 페인트를 절약한 사람한테 상을 주되, 너도 조직이라는 건 약간 내밍스러운 게 있어요. 누군가가 칭찬을 받는다, 뭐 누가 이걸로 출세했다가 하면 그게 트렌드가 돼서 다 따라간다고. 리더는 그 트렌드를 끊고 원칙을 가르쳐서 그 조직들이 그 원칙을 창의적으로 실현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꼭 어느 조직이 칭찬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따라가는 게 이 레밍스러움이라고, 레밍 증후군. 이게 모든 조직의 문제인데 그거를 깨주는 게 리더의 큰 역할입니다. 손권은 이거 하는 거 보면 최소한 삼국의 하나의 황제가 될 만한 자질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손권의 모습인데, 문제는 연의에서 손권을 어떻게 만드느냐. 손권이 죽을 때의 기사인데 삼국지 연의 소설에 이렇게 돼 있어요. 251년 가을 8월 1일에 큰 바람이 일고 강과 바다에 물이 넘쳐서
평지에도 수심이 8자가 되었다. 손권 선조의 능에 심었던 소나무가 바람에 뽑혀서 건업의 성문 밖까지 날아가 길거리에 거꾸로 서 있었다. 손권이 그로 말미암아 병을 얻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좀 자세하진 않은데 옛날 사람들은 징조를 보고 얘기하는데 능에 있는 소나무가 뽑혔다. 이건 뭐 당연히 뭐 불길하다. 오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징조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날아가서 성문 밖에 길거리에 거꾸로 박혔다는 거야. 이거는 왕의 권위가 엎어졌다는 거죠. 손권이 그 얘기를 듣고 왜 마음의 병을 얻었느냐. 아, 우리나라가 이제 망할 건가? 내가 죽을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게 나라가 뒤집어졌고 이게 거꾸로 됐구나. 신하들이 너무 세고 내가 그 신하들을 제압하지 못했구나. 이게 하극상이 일어나는 징조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쇼크를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지. 소설에서 손권을 이렇게 설명한 거는 결국 손권은 심약한 사람이고 신하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그 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렵에 육손과 제갈근은 모두 죽어서 크고 작은 정사가 제갈근의 아들 제갈각에게 돌아갔다. 근데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는 제갈각은 그냥 권신, 권력을 휘두르는 사마이의 아들들 같은 표상으로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이제 충성스러운 육손과 제갈근이 죽고 이게 권력이 신하에게 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갈각은 권신이기는 했지만 권신이어서 나라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갈각 편을 보시면 자기가 권신이 될 만큼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나라의 그런 분권적인 자기의 어떤 구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한 거지. 권신이 되려고 했던 건 맞는데 육선은 충신이다. 충신이 아닌 건 아닌데 손권의 말에 의하면 육선은 신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손권이란 사람을 기본적으로 왕의 어떤 이런 권력이 좀 약하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육선이나 제갈근 같은 사람은 왕을 이렇게 도와주는 착한 신하인데 걔들마저 죽으니 이 왕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손권은 엄청 센 신하고 센 왕이고 오히려 육손이 신하들의 권력을 대변해서 왕의 전제화를 막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소설에서는 이런 이미지로 이제 풀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의에서 이제 그대로 여러 군데서 드러납니다. 손책이 죽을 때 손권에게 너는 수성은 더 잘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손권이 수성인 군주인 건 맞아요. 근데 손책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손책은 좀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하게 직선적인 사람이죠. 호불호가 확실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거야. 그리고 좋은 놈은 떡 주고 싫은 놈은 패는 거야. 이거 진짜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잘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손권은 정치적 능력이 있단 말이죠. 자기의 분노를 감출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 줄도 알고 속일 줄도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서는 수성의 군주라고 했을 때 손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싸움 못하는 애. 좀 유약한 애. 그러나 착하고 순하니까 신하들은 잘 관리하겠구나. 손권은 패지 않겠구나. 요게 딱 명나라 때 일반 대중들이 보는 역사관. 드라마로 배운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드라마가 되더라고. 대중이 원하는 역사가 드라마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라마 얘기한 게 좀 드라마 만드는 분한테는 죄송한데 없는 역사를 드라마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의 근본은 사실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은 못하지만 착하고 신하들의 신임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성의 군주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 그렇죠. 손권은 오히려 싸울도 아주 앞에 나가서 좀 무식하게 싸울 줄도 알고 성격 엄청 세고 신하들한테도 농담 좋아하고 장난질하는 거 좋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신하들 개무시하는 거지. 보면 넌 왜 눈이 삐뚤어졌니? 이런 거를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또 너 하면 좀 그러니까 오면은 오늘
뭐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은 넷인데 눈은 세 개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아주 신하들 면박 주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되게 호탕한 척하고. 근데 이건 드라마는 싹 바꿔놨죠. 이 드라마, 소설은 바꿔놨죠. 그 적벽대전에서 1편에서 오삼이 묘사하는 손권이 딱 삼국지에서 원하는 그 손권상 같아요. 조금 신하들한테 이게 눌리고 눈치 보고 주유 눈치 보고 좀 우유부단하고 내가 그래도 황제가 돼야 되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는. 그래서 왜 첫 장면이 호랑이 사냥하면서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실제로 손권이 있는데 아니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정말 쉬운 것 같아요. 평생 정치 싸움에서 패하질 않았어요. 조주하고 유비 때문에 손권은 죽였어.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던 건 맞고 이민족 중에서도 제일 세고 위험한 애들이 조조의 북쪽에 있어. 조조가 한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권이 보낸 사신이 조비한테 가서 계산이 빠르고 야비하고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네.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